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는 정책정 쪽으로 좀 건너가 보는데요. 예, 이번 달에는 정책정 쪽이 뭐 그닥 그렇게 큰 이슈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원픽을 하나 있는데, 검수완박 유효결정 후폭풍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픽해온 이유는요, 이거 뭐 논쟁에 우리가 이제 참전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거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헌법재판을요, 별도의 이 대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7년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 개정된 헌법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9차 개헌헌법인데, 이 9차 개헌헌법 틀 속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을 다 담당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헌법재판은요, 헌법 자체의 성격도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하나의 선택을 할 부분인 거지, 우리가 꼭 뭐 한쪽 방향만 무조건 옳은 규범이 되고 어느 이제 반대 방향은 다 틀린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 국민들의 정서, 지금의 상황,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판단의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이제 간통죄 폐지 같은 것도 이루어졌고, 낙태 이제 금지 규정도 없어졌고,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사라졌고, 호주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사례도 나왔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헌법재판소를 거쳐갔는데, 이런 이슈들이 단박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야, 그건 잘못된 거네 라는 판단을 받기보다는 대체로 몇 번씩 좌절을 거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 준 케이스가 되거든요. 예, 여기서는 판례라는 표현보다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결정들을 뒤집어 준 케이스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과거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사회 통념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예, 제가 전주 이씨인데 전주 이씨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김혜김 씨하고 전주 이씨, 그리고 밀양박 씨, 뭐 이게 3대 성씨인데, 요 3대 성씨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했는데 나는 왜 하필 전주 이씨인가? 내가 전주 이씨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여자를 만날 때 제한이 많겠구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그럴 때 이게 뭐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전혀 제가 이제 연애를 잘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할 필요조차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걱정이 될 정도로 동성동본 금혼제도라고 하는 이건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북의 혈통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근친혼을 금지하는 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같은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요, 시대가 달라지고 과학도 좀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북의 혈통을 따라야 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의 혈통은 뭐 거기는 제한을 걸어두지 않고 북의 혈통 중심으로만 따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결혼도 제한하고 하는 이 방식이 과연 이게 유전학적으로나 뭐로 보나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별로 그걸 동의할 만한 근거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유전인자, 어머니 유전자를 다 갖고 태어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 검증을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목의 혈통으로 검증해 나가는 것이 더 수월하지 북의 혈통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과학적 결론도 있어요.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을 또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유교적인 어떤 낡은 그런 이제 악습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인식도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거를 이제 어느 타이밍이 되니까 그때 가서 그것은 위헌이 맞아.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은요. 자, 이제 그 결론이에요. 이게 약간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 재판은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게 돼 있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외로 헌법재판은 정적 성격이 가미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 검수완박 유효 결정이 내려지니까요. 이거 막 찬반이 막 붙으면서 이 결정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요. 야, 이거 뭐 재판관들이 말이야. 이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이거 진보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이거 이 정권 불리하게 하고 전 정권에서 했던 거 맞는 거라고 해주려고 손 들어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지 이런 말에 왜 동의하지 않냐면요. 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반대로 또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래도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반대 진영에 있는 쪽에서 헌법재판소가 죽었다. 오늘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었던 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상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것도 헌법재판소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던 것도 같은 헌법재판소였어요. 그때는 그 시기도 거의 겹쳐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탄핵을 인용 결정했잖아요. 그럴 때마다요.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때는 환영하고 싶고 어쩔 때는 막 되게 싫고 이랬을 텐데 그럴 때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정의는 살아있다 그랬다가 불리하게 나오면 이거 뭐 정적 판단을 했다는 둥 뭐라는 둥 막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아주 문제가 될 정도의 이 논리 구조도 깨트려가면서 어떤 특정한 독재에 부역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우리가 이런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 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더 있다 보니까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갑론을박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헌법재판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따로 떼어내서 하자. 이 대법원 같은 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지 정치적인 판단 같은 거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떼어가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의 종류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위헌 법률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요.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헌법 소원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말이죠. 현재에 지금 있잖아요. 나에게 권리 침해가 있거나 혹은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따져주세요 라고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탄핵안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인용 결정을 할지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우리나라에서 요것도 딱 한 번 있었던 건데 그 통진당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통합진보당 사건인데 여기가 이제 위헌정당으로 되어서 해산 심판이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오늘 관련된 건데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이 국가의 헌법기관 내지 이 법률기관 같은 데들이 나서서 이게 이제 자기네 권한인지 쟤네 권한인지 그거를 잘 갈라주라는 거예요. 가름마 잘 타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 권한
전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사상식 책에는 그 내용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추가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를 이제 검수완박이 유효하다라고 봤나?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청한 게 누구냐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핵심 축을 이뤄요. 하나는요.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가 아닙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데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왜 자기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면서 이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면서 이걸 헌법재판소 가지고 왔느냐. 과연 그 자격이 있는 것이냐 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에서 법률로 이제 제한한 거잖아요. 이 제한을 한 것이 온당하냐에 대한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요. 이거는 법률로 정하게끔 원래 되어 있는 부분이라 수사를 검사가 할지 경찰이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이거 갈라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원래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문제 제기할 때는 뭐였냐면요. 이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고서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개 이 국회가 말이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원했던 결과가 나온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온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런 걸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이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검수완박법이 합헌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요 이제 불리하게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나머지 재판관 4명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그리고 민주당이 위장탈당 등 꼼수를 써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요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얘기를 좀 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요. 많은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요. 표결에서 약간의 꼼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적하면서 이게 형식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라는 이런 주장도 했죠.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요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결정할 때 그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5대4 9명이 다 나왔네요. 5대4가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4가 진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의 결정은요. 원래 이제 전원재판부가 열려야 되고 그럼 9명이 다 나오는 게 전제 조건이고 9명이 다 나왔을 때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건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경제산업 영역은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 지침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우리 이제 IRA가 뭐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축소 수정한 법안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이를테면은 이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의 형태로요. 이게 경제를 재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요구가 또 이제 반영된 측면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궁극적으로는요.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나쁘지만은 않은 결정이다라고 할 여지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우리는 현대기아차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단은 좀 이제
아직은 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건 요 이제 시행지침 발표됐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관철은 됐지만 어차피 또 이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상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오페크 먼저 볼까요? 오페크 어디다 썼죠? 제가 자 넘어가 볼게요. 오페크 여기 있다. 오페크 여기 맨 아래쪽에 오펙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오펙이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곳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결국에는 석유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너무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펙 회원국에다가 오펙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제 비오펙 이제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게 오펙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5월부터 자발적 추가 감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서 국제유가가 감산 소식이 정해지며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뭐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제가 또 이 기름을 또 적게 먹는 차면 좋은데 좀 예전에 사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름이나 이런 게 별로 연비도 별로 안 좋아서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당장 없애버리고 뭐 이게 차를 바꾸자니 너무 부담되고 전기차 같은 거는 또 가격 자체가 아직은 너무 세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런 입장은 미국 사람들도 동일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도 왜 이런 보조금을 우리나라 차가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전기차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이 연료 같은 것들을 여전히 이런 이 석유 원유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산업 영역에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어찌 됐거나 이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구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페크 외에 다른 국가들까지 모여 있는 오펙 플러스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것들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오바마가 아니지 바이든이 말이에요 사우디로 날아가서 직접 이거를 막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사우디한테 보기 좋게 거절당한 일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가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줄타기 외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지금은 기름값이 한동안은 계속 비싸게 유지될 그런 판이구나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사회환경 쪽에서는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 대폭 확대라는 이 뉴스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봤다시피 대학가에다가 아침밥을요 대학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서 1,000원만 본인 부담을 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식사를 여기서 이제 딱 해결하는 이런 이제 풍토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졌다. 요즘에는 진짜 뭐 10,000원 근처로 안 간 밥이 없을 정도고 조금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참 진짜 이거 진짜 못 살겠어.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한테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동참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좀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되다가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이제 예산 액수도 조금 더 많이 확보했는데 아직은 뭐 예산 규모가 뭐 되게 좀 약간 하찮은 수준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앞에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그 대안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제시했던 게 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150만 명이 1인당 쌀 100g을 섭취한다라고 보면 쌀 150톤을 소비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여기 69만 명에서 지금 1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구나 정도까지를 봐두시면 사회환경까지 다뤄봐야 될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끊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